자, 가봅니다. 아까 그 풀어보시라는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 4번이죠? 해설할 필요도 없죠? 네, 너무 쉬워서.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지금 학교생들입니다. 여러분 학원은 아닌데, 이거 작업하다가 컴퓨터에 있는 사진 이렇게 둘쳐보다가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한 2년 전에 경매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예. 근데 이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얼굴이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해피한 얼굴이죠. 예. 근데 이분들 그 뒤로는 이제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그 사진을 딱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때 저한테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합격해 주신 것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때는 굉장히 우울했었거든요. 좀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좀 얼굴이? 네, 약간 제가 세상을 좀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스타일인데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막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셔갖고 약간 사람이 좀 바뀌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도 꼭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라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해본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는데 좀 더 살아보니까 행복은 누가 주는데 잘 받는 거더라고. 주긴 누가 줘야 돼. 예, 그래서 자기가 만들기도 하지만 주는 행복이 또 있거든요. 그걸 잘 받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 물건이 5개입니다.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인목은 심어진 나무. 근데 등기되어 있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해서 5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쉬워요. 용어가 어렵지 중개대상물은 쉬워서 잘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공부할 수 있어요. 땅부터. 이 땅에 대해서는 땅의 일부가 중개대상물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요 도로고요. 여기 접해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요런 땅을 뭐라고 그래요? 맹지죠. 근데 일단 출입은 해야 되니까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통로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통로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을 빌립니다. 그게 바로 지역권 설정이에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지역권 배웠습니까? 그래서 통로로 통행하려고 남의 땅을 빌립니다. 다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만 빌리면 되지. 그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서 지역권 등기를 합니다. 등기부에. 도면 첨부하겠죠? 이쪽 부분이라고 등기하면 지역권이 생깁니다. 요 사람한테. 그럼 요 땅의 일부를 갖다가 지역권 설정하는 거죠. 요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중개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요 땅의 일부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에다가 통로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도로가 옆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LG에서 광고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광고탑. 사랑해요 LG 이런 광고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LG에서는 이 땅을 빌려서 광고탑을 세우려고 할 텐데 이 사람 땅이니까 다 빌릴 필요 없죠. 일부만 빌려가지고 광고탑 세우면 끝이잖아요. 일부 빌리는 걸. 근데 광고탑을 위해서 세우려고 빌리는 거. 이걸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LG하고 땅 주인 사이에서 지상권 설정하죠. 땅의 일부 갖고 하는 거죠. 지상권 설정도 요 케이스는 다 빌릴 수도 있어요. 거기다 뭐 나무 심는다 그러면 다 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만 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 토지의 일부도 중개상물 될 수가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재는 저기 67페이지 가시면 가로 7번이 있습니다. 가로 7번을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 그으시면 돼요. 마구.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밑줄만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셋째 줄까지. 자, 그 다음에 칠판을 보셔야 돼. 칠판은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게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옛날부터 있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계획상 신도시가 들어설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제가 되는 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경우 많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거니까 계획에 따르면 요렇게 길이 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집은요 계획상 철거가 될 집입니다. 뭐 철거시키게 될 텐데 그러면 요때 A한테 이 집을 갖고 있는 A한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보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사람한테 철거를 시키되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 그린벨트 지역 내에 그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를 요 A한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상 차원에서 분양 신청할 자격을 주는 거고 분양가가 좀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성 원가 기준에서 분양을 시키니까. 그럼 돈 벌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대토권. 대신 땅 받을 권리다. 거기에 요 건물에 묻어 있는 거야. 이 건물은 지금 철거됐어요 안 됐어요? 이 건물 이거 철거 안 됐어요. 앞으로 철거될 예정이에요. 그럼 철거가 되면 뭐가 나와요? 딱지. 대토권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땅이에요? 아직은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점점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대토권은 두 가지 측면. 거래가 불법이에요. 원칙적으로. 거래가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이 안 돼 있죠. 이거? 그래서 이것은 거래하기가 좀 부적절한 거예요.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상 이거 커요. 거래가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건 더 나가서 중개해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원칙은. 의미가. 그래서 대토권 X 요것만 결론만 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67페이지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잖아요. 대토권의 중개대상물 여부라고 돼 있죠. 거기서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넷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특정한 토지 또는 건물 기타 정착물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긴 했어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대토권. 대토권은 땅이 아니에요. 땅 받을 권리예요. 어디에 묻어 있다고요? 철거될 건물에 묻어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건물로 갑니다. 밑에 건축물 나오죠? 예, 자, 건물은 요건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물 가만히 보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건축물은 일단 땅에 붙어 있어야 돼. 그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기둥이 있어야 돼. 쓰러지지 않게. 그 다음에 지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벽이 있어야 돼. 바람을 막아주게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 출발은 뭐예요? 땅에 붙어 있으면서.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건축물. 요것은 민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에요. 민법. 구체적으로 조문은 없고 판례입니다. 판례. 예. 그런데 건축물의 개념이 법마다 틀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개념과 우리 민법상의 건축물 개념, 그래서 중개사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이 달라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이 더 넓어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는 지붕이 있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로 들어가 버려요.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로 쳐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중개사법에서는 안 그래요. 세 가지를 몽땅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몽땅.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가 좀 틀리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혹시 무허가 건물이다 그래도 건물이에요. 동그라미. 중개사물 된다는 얘기. 미등기 건물이다. 그것도 중개사물 되는 거예요. 건물. 요건만 갖추면 돼요. 미등기 건물은 이상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 신축 건물은 다 처음에 다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한동 건물의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요 문칸방, 방이 3개인데 문칸방을 대학생한테 세를 놔요. 놓을 수 있죠, 월세. 그럼 한동 건물의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한동 건물의 일부라고 하는 것 중에 이것도 한동 건물의 일부예요. 일부인데 여기는 아파트 한 채겠죠.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라면 이게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중개사물 되겠죠, 그것도? 자, 그래서 건물 개념은 뭐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어디 보시냐면 68페이지에서요. 6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판례 입장을 종합하면 나온 거 있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 철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격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대로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놨죠.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아시겠죠? 이쪽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갑니다. 이번에 가볼 텐데, 자, 요겁니다, 이거. 칠판 보셔야 돼요, 칠판. 여기 보면 요 세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런 거, 이런 구조물 보셨을까요? 요 사이사이에, 아니, 왜 여기를 안 보시지? 책 읽지 마시라니까, 지금. 예? 자, 숨을 방해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저기, 보세요. 오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말이 좀 빠르잖아요, 지금. 진도로 엄청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가봤자 4문제짜리예요, 4문제. 그렇게 나가야. 그렇지 않으면 2문제하고는 끝나야 돼. 2문제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세차장 구조물 옆에 들어가서 세차할 수 있게끔 갖춰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조립을 해놓은 것이거든. 조립을. 응? 정착물이에요, 안 해요? 아니지.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니까 건축물 될 거리가 없어요. 건축물 출발이 뭐예요? 정착물로서 출발이. 그러니까 이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물 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라는 거. 자, 견본주택은 중개점을 될 수 있을까요? 왜? 임시로 지어놓은 거잖아요. 딱 붙어있는 정착물이 아니죠. 좀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얘도 사라져, 좀 있으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교재에서 이게, 어디 나오더라? 왜요? 그래요? 네. 해보세요. 제가 이거 찾아볼게.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 교재에 하나 체크하고 갑니다. 72페이지 가보시면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나옵니다. 별표 치셔야 돼. 세차장 구조물 나왔죠? 거기 나온 내용들 읽어보시는데 특히 5째 줄부터 끝줄까지 읽어보셔야 돼. 5째 줄에 보면 이 사건 중간에 이 사건 각 세차장 구조물은 하면서 끝부분까지 읽어보시고 지금 읽으시란 얘기 아니에요. 끝났어. 안 읽어봐도 괜찮아.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를 하시냐면 그 위에 세차장 구조물이란 글씨 있죠. 세차장 구조물이란 글씨에다가 위에다가 X를 해버리셔야 돼.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안 나시면 안 읽어도 괜찮아요. 글씨 위에다가 X.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사실은 건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칠판에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가지가 중요해요. 3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세차장 구조물도. 자, 보시면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이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땅이에요. 땅. 수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냥 땅이 지금 비어있는데 여기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고 건물이 올라가려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벌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모델하우스. 그죠? 사람들이 와 있죠 지금. 그래서 막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막 설명하게 되면 또 가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에 들면 도장 찍죠. 도장. 어디에다가?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죠. 그러면 그게 분양권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분양받은 이 분양권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분양권 전매요. 있는 게 원칙. 다만 최근에는 너무 투기를 많이 하니까 전매 제한을 붙여서 못 팔게 하는 게 꽤 많지요. 근데 시험 보실 때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 원칙을 아셔야 돼. 원칙은 전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점을 될 수가 있다. 이건 지금 짓고 있죠. 완벽한 건물은 아니야. 그렇지만 특정이 돼 있어요. 몇 동 몇 호. 그 다음에 시공사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으니까. 그건 되는 거예요. 중개사물. 근데 이쪽은 어떤가? 서울시 땅인데 여기 지금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살고 있단 말이야. A가, B가, C가. 근데 서울시에서 이게 지금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한데 이 땅을 갖다가 다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예요? 못 간다. 그렇게 하죠. 나 여기 살 곳이 없다. 이렇게.
근데 이거 이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협조를 하게 되면 철거시키는 대신에 딱지를 준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될 때 분양 신청할 자격을 준다고. 이것도 딱지예요, 딱지. 예. 요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시프트 이런 것도 주더라고.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더라고. 이거 입주권을 준다 그러면 분양 신청할 자격을 줘서 분양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분양받게 만들어서 사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물론 공짜 아니에요. 돈 내고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장기 시프트 그러면 소유권 아니잖아 또. 길게 살 수 있을 뿐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막 불만이 있더라고. 내 집에 내가 전세로 사냐 막 이렇게. 말도 돼. 자, 그런데 이게 딱지.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원래 아까 대토권처럼 거래가 불법이에요. 불법인데도 막 거래했었죠. 그거 이제 가만히 보면 요거 고가도로 밑에 보면 요거 보이실지 모르겠어. 평당 얼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지 같은 거래한다고 막 이렇게 막 광고 내나. 대놓고 광고는 잘 못해.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아, 젊으신 분은 또 못 봤구나. 요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이게. 옛날에 이제 상암지구라든지 저기 뭐야, 장지지구라든지 이런 데 할 때, 거기 막 뜯어낼 때, 개발할 때 초기에 그 사람들 딱지 줘서 내보냈거든. 그러면 그 딱지 있는 사람이 분양 신청할 자격이 있지만 분양 신청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팔아주시오 그러면 그 팔아주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여기다 막 이렇게 광고를 내. 막 고가도로 다리 밑에다가. 그래서 그 팔아준다고. 그럼 이건 거래가 불법이에요, 합법이요? 불법. 따라서 이런 딱지는 중개사무 될 수가 없다. 차이가 뭐예요? 두 개 차이점은? 이쪽은 거래가 원칙적으로 합법이고 특정이 돼 있어요. 이쪽은 뭐예요? 앞으로 철거되면 분양 신청할 자격을 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런 자격을 주는 거지 특정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불법이야 이거. 법에서 거래가. 차이죠, 차이. 그래서 다시 요거 해봐요. 아파트 분양권 이해는 몇 동 몇 호가 정해져 있다고. 여기 정해져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까지 체결됐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해. 원칙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외는 많아요 또 솔직히. 예,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원칙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것은 중개사무소 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장래 건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 판례 좀 이따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 철거민 요건 딱지라고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철거민 딱지라고 했는데 시험에 철거민 딱지라고 안 나와요. 철거민 입주권에는 안 나와. 제가 그냥 편의상 붙인 거예요. 딱지란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판례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딱지 또는 철거민 딱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 이건 몇 동 몇 호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철거된다면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분양 신청 자격. 그래서 이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직 아니지. 당연히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래가 불법인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될 수가 없다. 두 개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한번 교재에서 밑줄 그어보면, 교재 어디 보시냐면 69페이지 가보세요. 69페이지 가보시면 1번 분양권의 중개대상물 여부라고 나온 거 있죠. 1번 아시겠죠? 자, 넷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중개대상물 중 잘 나옵니다.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장래 건물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동호수가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 특정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기 전일지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건물의 중개에 해당된다. 건물 중개하고 맞먹는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사무소 될 수 있다는 요 왼쪽 얘기입니다. 지금. 반면에 자 2번 갑니다. 입주권이라고 써놨죠. 시험에서 실제 입주권이라고 나와서 중개대상물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복수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이라고 물어보면서 이건 중개사물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출제하느냐, 철거민 입주권 이렇게 해도 안 합니다. 어떻게 출제하느냐, 지금 읽어보는 조문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끊어서 거기까지.
자,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읽으셔요. 막 확장시키면 여러분들 지금 아는 것도 잊어먹어요. 솔직히 이제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니까 여기 아까 분양계약이 체결됐을 때 거래 가능하다고 했어요. 원칙은. 근데 사실은 전매 제한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면 안 돼. 그런 건 무시하시고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갈 것은 이겁니다. 이거.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자, 영업권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려 볼 텐데 여기 보니까 뭐야? 참 하여간 순댓국집이요. 순댓국집인데 이제 이 옆에가 뭐 천안인지 진안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런데 순댓국집 하신 분 A가 이걸 넘기시려고 그래요. 권리금 받아먹고. 권리금 5천에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수 받으려고 하지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영업권을 5천에 사는 거예요. 영업권이 뭔가? 영업권은 이 순댓국집에 붙어있는 영업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5천만 원 요것은 이 점포의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예요. 영업권에 대한 대가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받은 요분은 요 순댓국 요 건물 점포 주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또 하셔야 돼. B는. 그게 점포 빌리는 계약이고요. 요것은 이 영업권을 사는 계약이에요. 그럼 영업권이 뭐냐? 세 가지야. 여기 주방에 있는 시설, 비품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장사해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그 영업상의 노하우, 단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골, 노하우, 브랜드 가치 이런 거. 단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점포의 위치, 자리가 너무 좋다. 이러한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영업권. 그럼 영업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권을 사면서 주는 돈이 뭐예요? 권리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둘이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둘이 그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다. 여기서 얘기한 권리가 뭐예요? 무슨요? 권리 여기서 얘기한 권리는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그죠? 이것을 우리 권리금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주 같은 말이에요. 그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중간에서 도와주면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다. 왜 아니죠? 영업권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영업권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선해봤자 중개가 될 수가 없다. 나오죠? 중개가 될 수 없다. 그럼 중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중개를 부동산님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중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서 쓰게끔 알선할 수 있어요. 알선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의 성질이 중개는 아니어서 이거 해주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이거죠.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한도가 없다 이거지. 없으니까 많이 받아도 안 걸린다는 얘기지. 좋은 거지. 영업권이 중개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 쳐야 돼. 막 짜자자자 박수 치면서 아 좋은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중개 못한다가 아니고. 그쵸? 요거. 됐어. 자, 밑줄 그었습니다. 6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보시면 3번 권리금의 중개대상물 여부라고 써져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거. 자,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영업용 건물에 별표 치셔야 됩니다. 지금 영업용 건물에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여기까지 끊으시고 중개상물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딱 끊어서 내놓고 중개대상물이냐 물어봐요. 아니다. 자, 또요. 거래처 그 다음에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딱 여기까지 물어봐요. 중개상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딱 물어봐요. 중개상물이냐 그러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업권이라고 생각하시라. 영업권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권리금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영업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더 좋다. 아주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제 다음 뭐가 나올까? 인목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저기요, 저기
72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자, 보세요. 임목인데, 임목은 칠판을 보시고 그다음 밑줄을 그을 거예요. 몇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임목은 요게 나무입니다. 심어져 있는 나무예요, 일단. 그런데 등기가 된 거예요. 등기소에 등기 끝낸 거예요. 그러면 임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임목이라고만 얘기해도 등기가 된 나무를 얘기해요. 그러면 나무 등기할 수 있어요. 심어진 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핵심.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습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어. 근데 건물 등기부 있냐고. 따로 있지.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은 건물대로 부동산, 땅은 땅대로 부동산이야. 그런 거지. 마치 그 똑같이 땅 위에 등기된 임목이 있으면 땅은 땅대로 부동산이고 등기된 임목은 임목대로 부동산이다 이 말이지. 그게 첫 번째 결론이면서 거의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땅 주인이 이걸 갖다 갑한테 팔아먹죠. 땅을. 그러면 땅에 대한 등기 명의를 갑한테 넘겨주겠죠. 그러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임목의 소유권은 안 넘어갑니다. 임목의 소유권은 별개라니까. 그럼 임목까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목적물로 토지 이외에 임목을 적으셔야 돼. 그래서 임목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까지 바꿔줘야 돼. 그러면 임목도 따라 넘어가지. 그렇지 않는 한 토지하고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야. 따로 움직인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 그래서 임목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쪽으로 가면 땅을 안 팔고 임목만 팔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임목 매매예요. 그러면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임목이 있는데 또 그 임목만 은행에 담보 잡힐 수도 있어요. 이걸 임목 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임목은 거래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하고. 하나는 임목 매매, 또 하나는 임목 저당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제 저당 설정을 했다가 만약에 이자를 못 내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임목도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경매를 붙여가지고 낙찰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임목의 소유자가 임목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는 바람에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지. 다만 은행에서는 이거 담보 잡고 대출을 해줄 건데 대출을 해줄 때는 이제 리스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나무가 되다 보니까 산불이 날 수 있고 막 그렇잖아. 불나버리면 담보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설정할 때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요 사람 보고 보험에 좀 들어놓으시오. 보험에 들어놔야 제가 대출을 해주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임목보험이에요. 그랬다가 만약에 진짜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졌잖아.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 보험금을 은행에서 먼저 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우셨는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물상대의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산불 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를 산불까지 아닌데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져가 버렸으면 이제 보험금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옆에다 다 쓰러뜨려 놨어 막 베어갖고 에이 마음 아프라고 응? 요새 우리 큰 놈이 엄마 마음 아프라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인 것 같더라고. 예. 너 엄마 마음 아프라고 그러는 거야? 막 제가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꼭 엄마 마음을 찌르는 얘기를 해요. 꼭. 예. 이제 엄마가 또 상처를 받지. 자, 여기 옆에다 막 쓰러뜨려놔. 안 가져가고 가져가긴 하지. 안 가지고 쓰러뜨려. 그러면 임목 이게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돈 갚을 때는 아직 남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어진 나무가 가치가 더 떨어지면 대출금 회수가 힘들어지니까 이 저당권자인 은행은 이 쓰러진 나무를 지금이라도 당장 경매를 칠 수 있도록 해요. 경매를 붙여가지고 돈이 나오면 돈을 바로 그냥 회수하는 게 아니고 공탁을 시켜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가치가 더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목 저당을 설정하면 그 효력이 이 쓰러진 나무에도 미친다. 그죠? 거기까지.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이렇게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둘이 다툼이 생깁니다. 땅 주인은 내 땅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임목은 내 건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 둘이 싸우게 내버려 두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겨요? 땅 주인이 이깁니다. 토지 소유권은 지 표면에도 미치고 밑에도 미치지만 어디도 미쳐? 위에도. 이 사람은 임목 자체의 소유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이거 임목 뽑혀요. 법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뽑힐 거면 왜 처음에 등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처음에 등기할 수 있도록 했잖아. 등기해. 별개부동산 인정해줄게 해놓고는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러면 뽑아 이제는 이렇게 한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걸 뽑히지 않게끔 뒤를 봐주는 거야. 뒤를 봐줘.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달라졌다 그랬을 때 임목의 소유자한테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절로 인정해 준다고. 저절로. 강제적으로. 요걸 뭐라고 불러요? 지상권인데 저절로 인정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법정지상권이라고 불러. 이게 지상권이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게 있기 때문에 임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뽑히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의 이것은 임목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저절로 인정해 준 거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교재에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임목이 중개상물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건축물 그런 데까지는 시험이 잘 나오는데 여기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먼저 72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에서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임목이란 나왔죠.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나온 거 있잖아요.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등기 끝난 것을 임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목은 동그라미 3번 맞습니다. 지금 이를 부동산으로 보며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시켜서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땅을 팔았다고 해서 임목의 소유권이 같이 따라 넘어갑니까? 아니요. 그 말이죠. 예. 별개 부동산이요. 그 뜻이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가로 3번. 임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 나왔습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목에 대해서 어디에 가입해라? 보험. 오른쪽 페이지 왔는데 벌써 밑줄 끝났는데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해요. 보험에 드러나야 저당 설정해서 대출해줘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잘 나와요.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이 벌채됐을 때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임목 저당의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친다. 그리고 임목의 소유권자 또 미치겠죠. 잘려서. 은행도 미치려나? 은행도 미치고 다 미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다 했어요. 이제 칠판 보셔야 돼. 중개대상물은 나오면 여러분 대부분 맞춰요. 심각하게 할 그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요거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이다. 이거 할 건데요. 칠판 보셔야 돼. 여기 보면 땅 속에 뭐 이렇게 묻혀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묻혀있는 거? 네, 이게 광물이에요. 그럼 땅 속에 묻혀있는 요것은 누구 건가요? 땅 속에 뭐가 묻혀있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건 누구 건가요? 땅 소유자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여러분 땅이 있으면 한 번씩 파볼 필요가 있어. 밑에 묻혀있으면 여러분께 되니까 여러분 거요. 근데 여러분께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문화재. 땅 속에 파는데 문화재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국가가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광물도 국가가 관리해요. 그 광물은 대부분 광물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희귀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개인 소유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국가가 관리합니다. 근데 여기 B라는 사람이 이 광물을 캐내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B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제일 먼저 국가로부터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겠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 허락받는 게 광업권이에요. 두 번째, 광업권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을 마음대로 팔 수는 없잖아요. 왜요? 땅 주인이 누구죠? A. 그럼 땅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지 땅을 파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 주인의 허락을 또 맡아야 되겠지. 그게 이제 지상권 같은 거예요. 땅을 좀 팝시다. 그죠?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이것도 허락 맡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거. 그죠? 돈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캤을 때 운반하기 위해서 선로 같은 걸 깔아놨을 수 있고, 일시적이나마 보관하기 위해서 뭐예요? 창고 건물 같은 거 지어놨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딴 데 팔아먹을 때 트럭 같은 거로 운송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죠? 이걸 갖춰서 이분이
광물을 캐내서 사업을 한다고. 근데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돈이 필요해. 좀 더 자금이 딸려.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 상담한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한 10억 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 대출해주고 싶지. 담보가치를 봐서 담보가치가 있으면 대출해주라고 그래. 그래서 담보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이거 대출 10억 정도 받으시려면 요 장비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고요. 장비, 지상권, 광업권 이거 다 이거 좀 묶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대출 상담해주는 직원이 그 묶어놓은 것이 요 노란 거예요. 이게. 그 묶어놓은 것이 이제 재단이에요. 재단. 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루에다가 좀 값어치 있는 거 싹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하고 담보 설정하고 제가 대출을 해줄게요. 그런 거지. 그렇죠? 대출을 해줄 때 이제 여기다가 뭐예요? 담보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이걸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묶어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광업재단. 재단이라고 하는 건 묶어놓은 걸 얘기해요. 자루 같은 거. 예. 그래서 광업재단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은행과 요 B 사이에서 이렇게 하게끔 제가 중간에서 알선하면 저는 중개를 한 건가요? 다시 한번. 이 B하고 은행 사이에서 광업재단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것을 제가 소개시켰으면 저는 중개한 건가요? 네. 요 광업재단이 뭐에 들어가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계약하는 거죠. 지금 저당 설정 계약. 그걸 소개시켰죠? 그럼 중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발 자체가 요게 뭐 어디에 들어간다고? 중개대상 물건에 들어간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입니다. 끝. 더 이상이 없어요. 광업재단이 뭐냐? 몰라요. 이제 지금부터 몰라도 괜찮아요. 광업재단은 중개상물 됩니다. 그런데 광업권이라고 나오면 중개상물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광업권만 따로 떼서 중개상물 된다고 법에 써져 있는 게 없어요. 광업재단 전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광업재단은 중개상물 되고 광업권은 중개상물 안 되고 요것만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밑줄 그을 것도 없어요. 모르셔도 괜찮아.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그럴까봐 하는 거예요. 자, 공제한 계단 요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역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한 5, 6월 달에 또 시간 있으면 설명드릴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별로. 자, 중개상물 정리합니다. 정리할 텐데 칠판에서 보면 중개상물은 3조에 써져 있어요. 그게 법이 정한 중개상물이 총 5가지예요. 공장재단까지, 임무까지 5개. 여기에 안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안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금전 안 돼요. 다 공부했던 거요? 영업권 안 돼요. 광업권 방금 전에 안 돼요. 업재단 안 돼요. 5가지 없잖아요. 재단이라는 글자 들어간 것 중에 중개상물 되는 것은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 2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안 돼요. 견본주택처럼 정착물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토권 거래가 불법이에요. 철거민 딱지 입주권도 거래가 불법이에요.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중개상물 될 수 없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어때요?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장래 건물로 평가되죠? 특정돼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5개에 들어가면 다 중개상물이냐? 아니요. 사유물에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조건이 사유물, 개인 물건이 돼야 돼. 자, 청와대가 중개상물 되겠어요? 어떤 부동산 사장님 상호는 청와대 부동산이더라고. 자, 어쨌든 청와대가 중개상물 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다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다 나오잖아. 그런데 청와대는 건물이에요? 네, 건물이죠. 청와대가 건물이죠. 건물 아니에요? 건물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중개상물 되지는 못한다. 왜냐? 이거 5개 들어가는데 개인 거야 돼. 개인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복궁이 건물이긴 하지만 문화재로서 국가 거죠. 중개상물 될 수 없죠. 국가 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고속도로, 고속국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토지이긴 할 텐데. 행정재산, 여기 은평구청, 청사부지, 은평구청, 이거 중개상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공무원이 일 보는 데인데, 그죠? 건물이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물이 이게만 하면, 자, 위에 거 중요하죠. 요게 잘 나와요. 좀 이따 체크해 보는데, 사유물이 이게만 하면 국가에서 규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법상 하자가 있어도 중개상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유물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유물인데 그린벨트로 묶어놨어. 제 임야인데. 그럼 거기다가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요. 건축허가 내주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임야지만 거래를 못하는 겁니까? 제 땅인데? 할 수 있죠. 사는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잘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될 수 있어요. 묶어놓은 거 되게 많거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접도구역으로 묶어놓고 묶은 게 되게 많아. 묶어놓는 걸 배우는 법이 공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공법은 가만히 보면 묶는 것으로 계속 이거로 묶고 저거로 묶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이거잖아 이게. 그래도 개인 거면 중개사무소 될 수 있다. 거래 못할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법상 하자가 있어. 권리의 하자. 제 건데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붙어 있어. 누가 받을 돈이 있어서 제 부동산에다 가압류를 쳐놓은 거야. 나중에 경매 치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이 저 집 이렇게 가압류 붙어 있는 집을 예를 들어서 전세 들어오려고 했을 때 딱 보고 가압류가 있네? 안 돌아와 버리잖아.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겠냐 그러면 이를 악물고 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하자가 있어서 위험성은 있죠. 그렇지만 세상은 또 모를 일이야. 어떤 사람은 또 뭐요? 괜찮다고 들어온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도 위험스럽긴 해도 중개사무소 될 수가 있다. 그게 되게 많아 이게. 가처분 느끼가 돼 있다. 되게 위험하죠. 거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요. 그렇지만 중개사무소 될 수 있냐 물어보면 이를 악물고 된다고 하셔야 돼. 위험성이 있지만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등기된 부동산도 마찬가지. 경매 넘어갔잖아요 지금. 지금 위험한 물건인데 지금 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보면 누가 잘 듣는지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어떡하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 것이기만 하면 국가에서 묻고 있거나 아니면 사법상 하자가 있을지라도 중개사무소 될 수가 있다. 그죠? 요거 밑줄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76페이지 가시고 7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가로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싹 밑줄 긋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돼.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지금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체크해두고 나중에 읽으시는데 요거요. 요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칠판 보십니다 다시. 이 세 번째 얘기는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아이고야 시간이 저렇게 됐어. 넘어갈게요. 보시면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면 여기 지금 건물이 있어요. 근데 갑이요 아버지요 아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을이 아들이에요. 상속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와요? 을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집은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집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을 해주고 상속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중개해 줄 수 있겠어요? 중개해 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사무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속이 아니고 매매를 통해서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중개사무소 될 수 있다. 이거란 얘기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번 달에 매매 3건 했다. 할 수 있죠. 부동산 사장님이 야, 나 이번 달에 상속 3건이나 했어.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건 법무사가 하는 소리야. 법무사는 상속 등기 같은 거 해주니까 내가 상속 등기 3건 했다. 그렇게 법무사는 얘기해도 중개사가 할 일은 아니지. 그쵸? 경매도 말씀드렸어요.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경매에서 이렇게 소유권 넘어갈 때 중개라는 개념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중개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금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자, 요건 놔두고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이게 아기 때. 그래서 이게 그 책상 앞에 들고 딱 있었죠. 제일 좋은, 예쁘게 나온 사진이 이게.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행복을 주는 우리 둘째 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키도 컸지만은 이 뚱뚱한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데 거의 한 70kg 돼요. 70kg. 그래서 완전히 고도비만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지. 그런데 그래도 막 아침에 먹을 때 보면 오늘 아침에 먹는데
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먹고 가라. 그렇게. 그만 먹어. 이빨 닦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먹어.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엄마, 뭐 아직 시간 남았는데 왜 못 먹게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뚱뚱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앞으로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저기 대학교 정도만 딱 들어가면 공부 바로 시키려고. 이게 뭐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큰 놈도 그렇고 둘째 놈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몇 년 있으면 되냐면 한 6년 있으면 돼. 자, 저 착하게 살자 이것은 왜 써놨냐면 제가 이제 이놈 때문에 좀 많이 착하게 됐어요. 착하게 살아야 이놈이 좀 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 자, 시험제도 갑니다. 이제 시험제도는 여러분 어디 펴주시냐면 싹 넘어가셔야 돼. 어디 가냐면 저기 그치 83페이지. 여기 좀 별거 없거든요. 금방 끝날 거거든요. 잘 보세요. 밑줄 몇 군데 안 긋습니다. 2장은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낮아요. 낮아. 지금까지 해가지고 1장에서 2문제 정도 보셔야 돼. 용어 하나, 중개사물 하나, 2문제. 근데 여기 2장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꼭 아셔야 돼. 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은 누구냐?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이름으로 증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는 수가 있어. 내가 시험 문제 출제할래 이렇게 나설 수가 있어. 누가? 국장이. 근데 현실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법상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법상. 예, 그래서 요것은 원칙과 외를 잘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냐면 83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에요. 8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원칙이라고 나오죠. 2줄.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되겠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그러시면 안 돼요. 2줄 중요하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가로 1번의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국장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도 있다. 누가요? 국장이. 그럴 적에는 자 가로 2번에요. 셋째 줄 밑줄 긋습니다. 어디서 땅땅땅 하고 의결을 해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까? 어디서 의결을 해주셔야 된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땅땅땅 의결하시라. 여기까지 본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응시자격 칠판 보십니다. 응시자격은 다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죠.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응시인원이 지금 통계로 자료 보니까 20 작년인가요? 그죠? 34만 명. 되게 많죠.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다 공부하고 있어. 얘기를 안 하고 막 얘기하고 숨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자격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이 딱 2명. 누구죠? 자격 취소당한 양반. 법을 위반해서. 그러면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3년.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컨닝한 사람? 5년. 요 2사람 빼고는 다 볼 수 있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여기 사진에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요 그림을 잘 보십니다. 근데 이제 빨갛게서는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 그래도 하여간 잘 봐보세요. 여기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나오죠, 지금. 요게 국토교통부, 국토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뭐 심의하는 기구예요. 근데 어디에 차려지죠? 어디에? 요 위에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재 볼 거예요. 요 그림을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어디에다 둘 수 있다? 국토부. 협회 아니고 어디요? 국토부. 여기서 회의를 한다고. 근데 요 위원장 있죠? 위원장. 요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이 머리 큰 사람이 위원장. 근데 위원장이 누구예요? 예, 1차관이 위원장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국토부 1차관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써놨는데 잘 안 보일 텐데요.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함이 있는데 이 부위원장은 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란 직함은 없어요. 2번 나온 거예요, 시험에. 다시 한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딱 있고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부위원장이 없고, 그럼 부위원장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 위원장이 자기가 참석을 못할 것 같으면 요 위원 중에 한 명을 지명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회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지명을 받은 사람이 대신하지 부위원장 자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은 누가 임명하느냐?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있는데 임명해요. 그러니까 위원들, 여기는 위원들은 누가 임명해요? 국장이 임명해요. 임명하는 사람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해요. 보통 교수들이 많아요. 임명. 이랬을 때 이제 임기가 몇 년이냐? 2년이에요, 2년. 임기 2년. 예, 그런데 여기 위원들은 숫자를 다 합치게 되면 위원장 요 사람 포함해가지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4, 7, 11. 편의점 생각하죠. 편의점. 7, 11인데 앞에 4가 4잖아요. 더하면 11도 돼요. 4, 7, 11. 위원장 포함이란 뜻이에요. 4가. 요 사람 포함해서 11명 이내. 7명 이상 11명 이내. 그렇게 구성하고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 예? 자, 여기서 하는 일은 요거.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정책, 손좀 보시유 이렇게 암기할 텐데 좀 이따 미줄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즉 보증 설정 제도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하고요. 금액이 지금 1억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높이려고 하면 여기서 의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자가 요즘 최근에 논란이 많은 게 보수 변경입니다. 중개 보수가 너무 세다고 그래서 보수를 갖다가 낮추려고 하지요. 예,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예. 보수 변경할 때도 어디서 땅땅땅 해줘야 됩니까? 정책심의원회. 그 다음에 C가 뭐냐? 시험제도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 31일 날 보는 거죠. 이거 결정하는 데도 여기에요. 시험에 대해서 온통 결정하는 건 다 요 정책심의위원회예요. 시험에 대해서 온통 여기서 다 결정해요. 요거. 시험제도. 앞으로 이제 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자가 뭐냐면 중기업의 육성이에요. 육성. 기억자 들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어넣어서 중기업의 육성에 대한 것도 여기서 심의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 그래서 암기해 두셔야 돼 이것도. 자,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거기 84페이지 아래 가시면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여기 지금 보통 교수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가로 1번에 어디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가로 1번 어디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그거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고 형광펜 치라고 꼭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4개를 갖다 심의하는 기구죠. 1번이 뭐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요게 시험제도. 2번이 뭐죠? 중개업의 뭐요? 육성에 대한 거. 육성. 그죠? 육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보수 변경. 그죠? 우리가 보자를 따서 암기한 게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뭐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손자, 손. 다시 한번. 요거 네 가지인데 칠판에 보시면 정책 어떻게 한다고요? 손 좀 보시유. 손이 뭐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번이요, 4번. 그 다음 보자가 뭐죠? 보수 변경. 보수 변경 몇 번? 3번. 그 다음에 C는 보시유. C. 시험에 대한 거죠? 몇 번? 1번이죠, 1번. 예. 자격 취득이 시험이에요. 시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U는요? 2번. 중기업의 육성. 2번이죠? 정책 손 좀 보시오.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2번 두 줄 밑줄 그으시고 가로 2번 보세요. 이거 여기 지금 보시면 4개 심의사항 4개 중에서 시도지사가 여기서 딱 결정하면 정책심의에서 땅땅땅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4개 중에 심의사항 4개 중에 시도지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 뭐예요? 시험이요. 시험.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시험 등 나와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 시도지사는 무조건 뭐요? 따라야 된다. 요거. 그래서 요 시자 요것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요건 시도지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뭔요? 시험은 같은 시자 돌림이네요. CC네요. CC. 시험은 뭐요? 시도지사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시험은 시도지사가 무조건 따라야 돼. CC.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 박진영하고 여자가 나와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디스코 음악으로 나오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아이 참말로 영어로 나와. 그래서 잘 못해. 몰라요. 최근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나오는데 그거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최근에 들었는데 그 최근에 알아갖고 계속 듣고 있어요. 집에 가면 그냥 틀어놔요. 그 유튜브에서 그 끝나면 다시 하루에 한 200번씩 들어요. 질릴 때까지. 근데 아이가 거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봐. 그 이제 JYP에서 만든 거.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외국인들 반응. 그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중에 하나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거기서 보면 그 유튜브 거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연기하는 게 나오거든. 근데 연기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박진영이가 이제 이렇게 쫓겨나면서 거기서 쫓겨나면서 욕을 해요. A씨 욕을 하거든. I씨인가 A씨인가 욕을 하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대번에 따라하더라고. 외국 사람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요. 근데 딱 의미는 통하잖아요.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면서 박진영이가 I씨인가 A씨인가 딱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여자 2명이 그대로 따라하더라고. A씨 하면서. 여기 CC입니다. CC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생략합니다. 요거 한 거예요. 방금 전에. 자, 이거 마지막 요 장면입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 지금 2장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방금 전에 봤던 정책심의위원회가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지금 칠판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이제 다 했으니까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자,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했는데 못 땄어요. 근데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의 거 걸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동업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 걸 걸고 같이 동업을 해. 그런데 이럴 때 합법적인 동업이 있고 불법적인 동업이 있는 거예요. 대여가 되는 게 있고 대여가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돼서 판례도 나온 거예요.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가지만 딱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고민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자격증이 없어요. 증이 있어요. 동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약서를 씁니다. 둘이 같이 사무실 일하는데 계약서를 쓰는데 자, 이렇게 A가 계약서를 써요. A 누구죠? 무자격자지.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 쓴다고. 근데 이제 도장 찍을 때쯤 되니까 여기 증 있는 사람 이분 불러요. 도장 찍으라고.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 이분은 도장을 찍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얹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장 찍을 때,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만 B가 와서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B의 손으로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는 누가 쓰고? A가 쓰고. 그래서 오늘 계약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태그를 못 하는 거예요. 계약글이 있으니까 도장 찍으려고. 남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또 2장 썼고 내일 또 2장 쓰고 이렇게 대여해요, 아니에요? 대여입니다. 판례는. 그러니까 판례는 이 밑에 있는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손을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손, A의 손이 계약서 쓰고 있죠. 계약서 작성이 중개 업무로서 중요한 일에 들어가요. 이 중개 업무를 누가 받냐 가지고, 누가 했냐 가지고 판단해요. 무자격자가 받죠. 그렇게 하게끔 B가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대여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B가 이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대여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노란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노란 게 바로 실질이에요. 실질. 누가 중개 업무를 받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누구 도장이 찍혀있고 누구 이름으로 계약서가 된 거냐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래 이 빨간 손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이나 외관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뭘 가지고 판단해?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라는 중요한 일을 누가 했냐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렇다면 이것도 뭐다? 대여다. 그죠? 실제 대여 여부를 적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도장을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어렵지만 어쨌든 들키면 대여라고 본다. 네, 자, 밑줄 긋습니다.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저기 95페이지 가십니다. 95페이지 보시면 판례 박스가 있죠.
그 판례 박스를 갖다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요 4개는 확실히 읽어주셔야 돼. 5번, 6번은 필요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거 맨날 공부할 때마다 읽으셔야 돼. 중요한 판례. 그 중에서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판례는 2번입니다. 그럼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다. 그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뜻. 그죠? 그 다음에 3번 판례 읽어볼 겁니다. 3번 판례가 요 케이스입니다. 잘 보세요. 요 케이스인데 자 3번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서 작성한 계약서에다가 무자격자가 계약서 썼다는 거예요. 지금 칠판에서 A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 자신의 인감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감을 얘기합니다.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을 뿐 아까 설명드린 거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면 이건 어디에 들어간다? 대여에 해당한다. 요 중간에 요 케이스죠? 요 처음하고 끝 케이스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다 맞추셔요. 중간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3번 판례 잘 읽어주시고 자, 쉬겠고요. 여러분 쉬는 동안에 2번하고 3번 문제 풀어놓으세요.